덧셈 부호를 내건 홈플러스가 뺄셈 실적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당기순 손실만 6천억 원에 육박했고 4년간 이어진 적자 행진에 신용 등급까지 떨어지면서 기업 응급 실격인 회생법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해 어떤 분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께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신용등급 하락 직후 3.1절 연휴를 이용한 갑작스런 기업 회생 신청. 지금 준비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죠. 예, 28일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습니다. 최근 5년 새 팔아치운 점포만 16곳에 달해 소위 먹튀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이거야말로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그런 행위인 건데. 인수 10년 만에 홈플러스를 마이너스 늪에 빠뜨린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본시장의 큰 손이냐 기업 사냥꾼이냐. 홈플러스 사태가 드러낸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건입니다. 지난달 4일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자정을 간 넘긴 0시 3분, 온라인 전자소송 창구가 열리자마자 접수해 이른바 회생 오픈런이라 불리는데요. 서울회생법원도 중요 사건으로 보고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해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속전, 속결로 처리된 당시 기업 회생 신청 과정을 두고 의혹도 무성한데요. 추적자들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홈플러스 창립 28주년 기념 슈퍼세일 준비로 평소보다 바빴습니다. 저는 그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 홈플러스가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지? 그런 반신반의적으로 설마 부도가 나고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지난달 4일 오전 9시 영업 시작을 1시간 앞두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매장에 퍼졌습니다. 신청이 그게 났을 때 저희는 창립 행사로 너무 바빴거든요.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전년 대비 1.5배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입고량이. 그래서 이번엔 정말 빡시겠다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날벼락이었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주부들에게도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데 상품권 제휴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혹시 여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가능해요? 저희 홈플러스 사용권이 사용 어려워요. 이번 달부터 저희가 사용이 안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그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 홈플러스 만받기라고 있어서 원래는 됐었는데요. 네. 저번 주인가? 네, 가지 말라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매장 곳곳은 상품권을 쓰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였고
홈플러스에 이제 상품권을 못 쓰니까 어느 주말에는 그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고객들이 물려가지고 정말 혼잡을 아닌 혼잡을 이뤘던 것 같아요. 있는 거 빨리 다 써버리고. 네네네. 못 쓴다고. 홈플러스는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못 믿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빨리 써야겠다. 문의도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고객센터에. 상품권 쓸 수 있냐고. 환불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상품권 상품권이요? 아니 사용하고 있어요. 환불하지 않아요. 고객님. 환불 안 돼요? 아예? 네. 영수증 갖고 오시면 사용 안 하셨으면 환불하실 한 달 이내 거는 가능하신데 전부 그냥 지금 판매도 하고 있는데 뭐 환불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냥은 네네. 중고거래 사이트엔 홈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처분하려는 판매 글도 줄을 이었는데 그 이번 회생 때문에 파시는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오래 갖고 있으면 제가 쓸 일이 없어서 이제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거래처 납품 중단도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 공급이 끊기면서 우유 진열 매대엔 홈플러스가 자체 생산한 PB 제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음료 매대에서 사라진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비어있는 음료 매대. 펩시가 없네. 충성 제로 사이다도 아예. 입점업체 일부는 아예 폐점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이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폐점하는 네, 그거랑 로즈 핑크색 선만 있는 거예요? 네네. 브랜드 대 브랜드로 계약을 해서 점주님을 고용한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있다. 그러면은 1월분이랑 2월분 판매금에 있어서 아직까지 홈플러스한테 정산을 못 받은 상황인 거죠. 근데 회사가 여력이 되는 곳들은 자체 이제 유동 자산 가지고 점주님들한테 드려야 될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해준 곳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네. 근데 또 회사가 여력이 안 되는 곳들은 뭐 문 닫은 옷 브랜드도 있고요. 뭐 한 여성 의류, 그리고 아예 그냥 매장을 뺀 곳들도 있고. 홈플러스의 균열이 가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는 당장 피의자들의 피 같은 돈을 반환하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전단지 피해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8, 어머니는 올해 70이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 2억 원을 남을 여생을 위해 마련한 노후 자금입니다. 5에서 7%의 높은 금리를 보장한다는 말에 3개월 만기 홈플러스 단기 채권을 샀지만 만기를 앞둔 시점에 업체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된 겁니다. 어머니는 단순하게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 해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 돈을 못 받으면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는 말씀하셔서 어머니를 달래느라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홈플러스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 바로 윗단계인 A3- 떨어진 건 지난 2월 28일. 실적 부진과 채무 부담이 커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 당시 홈플러스엔 이해하기 힘든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신용평가사 2곳의 정기평가가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이후 신용등급 강등 시점까지 홈플러스가 2,300억 원어치 이상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단기 자금을 끌어모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2월 25일 날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했고 27일 날 최종적으로 등급 하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던 2월 20일 날 820원 규모의 전단체가 발행이 됐죠. 부회장님께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셨죠. 알으셨으면 사기가 될 테니까요, 그죠? 몰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PPT를 보면 여기 신용평가사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회사 경영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미리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소통도 많이 하고 자료 보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되기 4월 전인 지난 2월 25일 홈플러스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820억 원어치의 채권을 팔았습니다. 투자하실 때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위험성이 없고 대표님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 3개월 있다가 이자로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홈플러스 망하고 MBK 망하면 우리나라 국민은행, 일반 은행 다 망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저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채권 발행사 가운데 한 곳인 신영증권 측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채 홈플러스 요구로 채권을 발행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신용평가라는 거는, 기업평가라는 거는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증권사나, 그러니까 본인 의뢰인이나 발행사나 기업평가 쪽 말고는 알면 안 돼요, 원래. 말을 해주지도 않아요, 원래. 저희는 25일 날 찍었잖아요. 한계평이나 나이스 신평이랑 유동을 찍었거든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저희한테. 발행사가 도인상으로 요번에 좀 이슈가 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는 것 좀 설명해 달라,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짚어볼 곳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온라인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건 지난달 4일 0시 3분. 선제적으로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한 거고요. 법원에서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셨고, 날짜만 놓고 보면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공시한 2월 28일과 기업 회생을 신청한 3월 4일까지는 사흘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이때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진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신평사, 신영증권, MBK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대표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준비를 언제부터 한 겁니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죠. 예, 28일부터 3월 4일 0시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 했습니다.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법원에서 회생 담당 판사였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4일 동안 그 연휴 기간 중간에 로펌이랑 해서 그걸 마련을 했다고요? 로펌이 그게 발급이 됩니까? 그 연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가? 그러니까 공적 서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회생 기본만 13가지고 총 50가지인데 그게 2월 28일 신용 강등 되고 나서 3월 3일 연휴 동안 그걸 그게 발급이 됩니까? 기업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지가 의혹의 핵심. 특경법 제3조에 따라서 이제 타인을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특혜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곧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채권을 못 갚게 되고 회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증권사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하고 이게 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제가 할 이유가 없죠. 이걸 왜 아는데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뒤집어진 거고.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부정거래 정황을 확보했다며 징계 조치를 예고했는데 전단체, 그러니까 ABS-TV가 지금 4천억 정도 규모인데 사실은 이게 원금 보장한다고 하지만 4천억 그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거거든요. 예. 언제 변제한다는 얘기를 사실 MBK가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변제를 할지 말지 그리고 그 재원을 뭘로 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을 뭐 내지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다 앞에 여러 가지 걸 숨기고 얘기한 거라서 사실상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거는. 예. 증권사 연대와 단기채권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하게 떼어먹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들은 평생을 모아서 이런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이제 마지막 수단을 어제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엄발의 오줌 누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 노후 자금부터 자녀 결혼 자금, 심지어 암 수술비까지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국민 마트였던 홈플러스는 어쩌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을까? 1997년 대구 1호점. 출범 당시만 해도 유통업계 꼴찌였던 홈플러스는 매출 12조 원이 넘는 대형마트 업계 2인자로 성장했는데 2015년 국내 M&A 사상 최고가인 7조 2천억 원의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무리한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일었는데 빚을 내서 기업을 사들이는 차임 매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MBK가 자체 펀드로 조달한 금액은 3조 2천억. 나머지 4조 원은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렸는데 이 때문에 홈플러스가 지난 8년간 부담한 이자만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이자 부담 때문이었을까? 홈플러스 대주주가 된 MBK는 알짜 점포를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엔 전국 매장 가운데 연매출 상위 3위권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흑자 점포인 안산점을 팔았습니다.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둘러쳐진 옛 홈플러스 안산점은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거대한 흉물로 변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홈플러스 안산점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 언제 철거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혔는데 한 5월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얘기 드리는 게. 철거 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거기 주상복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답한 점포와 물류 창고만 전국 28곳. 부산 해운대점은 2022년 4천억 원에, 대전 둔산점은 2021년 3,800억 원을 받고 파는 등 자산 매각으로만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부 점포는 매각 후 다시 빌렸으면서 장기적으로 임대료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당시 142곳이었던 점포는 126곳으로 줄어든 상황.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차입금으로 매입한 후부터 영업 실적을 개선하기보다는 돈이 되는 홈플러스 부동산 자산부터 팔아치우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2015년 인수 이후 폐점된 점포가 14곳에 이릅니다.
결국에는 MBK가 회생 과정에서 홈플러스에 가치 있는 자산을 모두 팔아치우는 기업 회생이 아닌 청산을 위해 투자금과 수익을 챙겨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심이자 불안입니다. MBK가 경영에 개입한 이후 직원들 분위기도 달라졌다는데 1997년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 개점일부터 직원으로 일했다는 현태 씨. 홈플러스에는 1997년 6월 달에 홈플러스가 출범할 때 입사해서 대구점을 9월 4일 날 오픈하게 된 게 홈플러스와 인연을 맺은 근무를 시작하기 첫 출발입니다. 동료들과 사무실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쪽잠을 자면서 홈플러스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타고난 근면성으로 점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2019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고사직, 희망퇴직을 수용하든지 안 그러면 특판 업무와 몰공실 업무를 개선하는 TF팀에 발령받아서 고강도 업무를 수행할 건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강도로 업무가 진행될 거다. 당시 그의 나이 51세. 애정이 넘치는 홈플러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저에게 공고사직을 종용해서 나가라고 할 때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아직까지 한 10여 년 정도 더 자녀를 뒷바라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참 힘들고, 그걸 꼭 성소해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업체 측은 대구에서 근무하던 현태 씨를 서울 소재 영업개선 TF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해당 부서로 발령받은 10명 모두 권고사직을 거절한 점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젠 평직원으로 매장 축산 코너를 지키고 있는 현태 씨에게도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홈플러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우리가 다 흩어져서 일해야 된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담합니다. MBK가 유통업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규모 폐점하고 감원 그리고 점포 매각 등으로 인해서 2015년 인수 당시에 26,400명이었던 직원들이 지금은 19,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회생 절차에서 또 다른 고강도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도 예상은 하고 계시죠? 저 구조조정 계획이 없습니다. 예. 네네, 정확하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는 MBK 손을 거쳐간 다른 기업들을 접촉해 보기로 했습니다. 1988년 설립 이후 국내 강구조물 공사 시공능력 평가 1위 자리를 지켰던 영화 엔지니어링, 잠실 롯데월드 타워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말 그대로 강소 기업이었는데 그냥 한 10년 이상 무조건 1위, 전문가는 1위고요. 2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왜냐면 우리는 중국하고 두바이하고 생산 고점이 4군데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 단기공장 많은 거 대개 평균 그 정도 하나밖에 안 갔는데 여주가 5만 평 넘죠. 중국이지 두바이지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우리 현장까지 해서 총 매출이 2위가 우리 반 정도. 임직원 모두 1등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영화 엔지니어링에 위기가 찾아온 것. 2009년 MBK가 1,000억 원을 들여 이곳을 인수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인수 전 2,600억 원에 달했던 매출은 2015년 838억 원으로 급감했고 MBK 인수 7년 만인 201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실제 조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완전 부드러웠더라고요, 영화가.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받아보고 들어가요. 이렇게 노릇노릇 발가락으로 해도 이 정도 매출 올렸다 그렇게 막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험이 어려우니까요. 완전 그냥 부도나 마찬가지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MBK에서. 초고층 건물 등에 쓰이는 철 구조물을 생산했던 여주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53,000평, 1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빼곡히 들어차 있던 공장 건물은 이미 철거돼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데.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있는 베이라고 1배, 2배, 3배, 4배, 5배까지 공장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뭐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요 근방에서는 치고 커요. 저리 크다고 해도 25,000 평밖에 안 되걸라. 원래 도로 같은 것도 그때는 다 빤빤하게 돼 있었던 거죠? 지금도 관리가 잘 안 돼. 그렇지,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이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전부 일로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이제 뭐 포장을 했었으니까. 이런 거 옮기는 운송 장비들이 여기로 계속 왔어요? 그렇죠. 대형 기계차들이 이제 움직였었다고 이렇게. 엄청 북적북적했겠어요. 네. 그런데 MBK 인수 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당진과 경기도 여주는 물론 중국 산둥성과 두바이에도 공장이 있었지만 MBK 인수 후 중국 공장과 두바이 공장 지분도 팔았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이 새로 오시죠. 그렇죠. 우리는 일을 보는 사람들, 걔들은 돈을 보는 애들이잖아요. MBK가 2016년 인수했던 당시 국내 1위 공작기계 제조사 두산공작기계도 5년 만에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2016년 4월 달에 저희들이 MBK에 매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MBK도 DMT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네들 돈은 4,300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4,300억 정도 들이고 우리 회사를 1조 1,300억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빚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인수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거는 다 뽑아갔더라고요. 막대한 빚을 지고 인수한 직후부터 고배당 정책을 펼치며 우량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MBK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빼간 거죠. 그래 이렇게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빼가고 2조 4천억의 회사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네들 돈 4,300원 넣었던 거는 몇 달 안 지나서 얼마 안 지나서 싹 다 빼가고 본전은 다 건져가고 그 외에 2조 4천억을 더 얻어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고려하여 지켜내자! 한편 최근엔 비철 금속 분야 세계 1위의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9월 13일 지금부터 60일 전부터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를 막아내기 위해서 고려아연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기업 사냥 전문가와 50년을 비철금속 재련에만 집중하며 외길에 쏟아부은 한 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진 상황. MBK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저희는 중국에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할 저희가 토종사모펀드라고 얘기했죠. 저희는 한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에도
또 다른 기업 인수전에 사활을 거는 MBK의 정체는 무엇일까요?